성공 투자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교보증권 브레인이 총출동했습니다. 기초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투자 근육을 만들어드릴 교두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센장 김영렬입니다. 자, 오늘 교두보 첫 시간인데요. 이 코너는 도대체 무슨 코너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교두보라고 하면 브릿지,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그 전개 과정,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교두보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두가 또 머리 두자를 쓰게 되면 우리 교보에서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는 리서치 센터의 애널리스트들을 모시고 기초부터 그리고 전문가 과정에 해당되는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구성된 코너입니다. 앞으로 저희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제공하게 될 각종 투자 정보와 투자 지식 등을 차근차근 키워나가신다라면 앞으로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시작할 교두보는 바로 2차 전지 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IT와 전기전자를 담당하고 특히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스페셜리스트인 최보영 연구원을 모시고 오늘 관련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교보증권에서 IT와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최보영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구독자분들 사이에서도 이미 유명하죠. 교보증권에는 최보영, 교보영이라고 해서 댓글에도 많이 올라올 정도로 상당히 핫한 산업에 상당히 그 심도 있는 분석을 해놓은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2차 전지 부분을 역시 다루게 되는 것은 성장 산업이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예요. 특히 요즘은 성장주들이 조금 좋지 않은 투자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 역시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걱정하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최근에 세미나 다니시고 하다 보면 먼저 동향부터 한번 파악해 보는 부분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요즘 2차 전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 어떤 식으로 그 분위기가 감지되는지 먼저 그 부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네, 사실 지난해 연말부터 2차 전지 섹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 센터장님이랑도 이렇게 이렇게 나누고 했었었는데 연말부터 좀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장 크게는 금리 인상 이슈도 좀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2차 전지들의 4분기 실적도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안 좋았고 또 최근에는 가장 큰 이슈였던 LG 에너지 솔루션 IPO 때문에 또 수급적인 여건으로도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조금 장비 업종에 좀 눈을 돌려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이런 자료를 좀 작성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한 심경인 것 같아요. 최근에도 보면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총 1위를 결국은 안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보면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종의 하나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이 되다 보니까 이 기업의 상장으로 인해서 산업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지는 않을까. 아니면 어찌 보면 조금 어떤 너무 무거운 좀 그 움직임이 예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무거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최근 이 기존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주가의 숨고르기가 있어 왔었잖아요. 네. 과연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 이후의 흐름을 어떤 식으로 보는 부분이 맞을지 먼저 그 점에 대한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꼬여왔었고 또 이제 시장에서는 마천루의 저주라고 해서 가장 네네네. 이제 맞아요. 가장 꼭지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일단은 저도 좀 그런 걱정을 안 했던 거는 아니지만 상장 직후에 또 이제 동향을 좀 살펴보고서는 조금 바닥에서 조금 그 이제 산업의 귀를 좀 기울여 봤더니 좀 좋아질 여지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12조 원의 투자 자금을 마련을 해서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할 거고 또 낙수 효과도 소재나 장비 업종
업종까지 이뤄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좀 이제 자금 수혈도 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막혀있던 것들이 이번 공모를 통해서 풀릴 수 있는 여지들이 감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뭐 수급적으로는 안 좋지만 산업계적으로는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감지가 돼서 좀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지금 보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격적인 투자의 행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 등으로 시장에서 해석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대신 그런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전방 산업에 대한 외형 성장이 계속되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 중에서는 글로벌 수요자들의 수주나 그 관련된 기대감 등이 있어야만 될 텐데, 지난해와 비교해서 봤었을 때는 그 느낌은 많이 좀 가라앉은 듯한 느낌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 측면은 어떤 관점을 갖고 기다려 봐야 될까요? 사실 큰 수주들이 그동안 음. 많이 나왔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제 이번 달 지난달에 이제 업계 담당자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얘기 들리는 거로는 굉장히 큰 수주들을 물밑 작업들을 많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 쪽에서도 뭐 전고체 전지 같은 것들을 최근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좀 들려오면서 그런 수주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아직 뭐 확실하게 드러난 것들은 아니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과거보다 더 큰 수주들도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포착을 이렇게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만간 또 좋은 소식으로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에 작성되었었던 2차 전지 의좋은 형제 이 리포트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시장 동향과 관련된 의견 등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방송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상장 이전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결과나 시장 반응이 나올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소재 업종 그리고 이제 장비 업종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번 자료에서는 장비 중심으로 살펴봤었던 부분이잖아요. 아까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격적인 투자 행보가 여러 분야에 도움을 주고 영업 환경을 조금 강화시킬 수 있는 여지 등이 있게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 장비 쪽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갖게 된 부분, 배경, 그 상황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 이제 뒤쪽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처음에 조금 서두에 설명을 드리자면 소재 업종들은 계속 제가 작년에도 3차 랠리 이런 자료를 썼는데 맞아요. 3번의 랠리들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에 장비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 건 아닌데 이상하게 장비만 많이 못 가고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소외를 많이 당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좀 장비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은 상황도 겪었는데 그런 것들이 개선되는 지표들이 확인이 됐었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서는 투자를 받으면 뭐 하겠느냐, 증설하겠지, 증설하면 뭐 하겠느냐, 장비 사겠지, 이런 논리들이 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또 소재들의 그런 좀 이렇게 수급 흐름도 좀 안 좋기 때문에 장비 업종에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썼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볼까요? 장비주들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조금 부진한 측면 등은 있었다. 그러면 사실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최보영 연구원이 판단하기에 그동안에 이렇게 장비 업종이 소외되고 되었었던 그 배경과 지금 이 엔솔 상장 이후에 그런 디스카운트 되었었던 부분 등이 이제 해소될 수 있다는 논리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 내용들을 하나둘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생산 공정 말고 바로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 이제 실적 부진이 있었던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3차 랠리를 보이는 동안에 장비 업종은 키 맞추기를 계속 못했던 이제 경험들을 했는데요. 가장 크게 안 갔던 이유는 당연히 이제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네.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 이제 그동안에는 장비 업종들이 이제 중국 배터리 산업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장비 업체들의 거의 매출 비중의 50% 정도가 중국 비중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실제로 이제 대표님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중국은 그냥 처음부터
돈을 한 얼마 정도는 안 준다고 생각하고 음. 중국 사람들은 이제 수주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매출 채권이 회수되지 못하면서 이제 돈이 좀 돌지 못했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워낙 장비 산업이 출하 경쟁이 많다 보니까 이런 비딩에서 있어서 좀 낮은 단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영업이익 손상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 그 전에 또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장비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갑자기 딱 등장한 건 분명히 아니었을 거잖아요. 대부분 이전에 주력했었던 분야가 어딘지 저는 그 부분도 먼저 들어보고 싶거든요. 거의 대부분 디스플레이를 하던 디스플레이 쪽. 업체들이 네네. 2차 전지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네네네. 네. 아무래도 좀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이 중국으로 많이 뺏기기도 하다 보니까 네네네. 다른 판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2차 전지를 죽어라.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도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전에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나 하던 기업들이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어떤 돌파구를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그렇게 쉬운가요? 사실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아주 초기 단계였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조그마한 소형이라든지 핸드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들만 만들었다 보니까 시장이 크지 않았고 플레이어도 몇 개 안 됐고, 이제 중대형 장비가 시작하는 초입이 한 2015년부터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환을 해서 계속 이제 대기업이랑 협약 관계를 맺어왔던 게 이제 좀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전에 당해왔던 것처럼 무슨 단가이나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네요. 이쪽이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려면. 네, 아직 지금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성숙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단가이나 압력보다는 기술 개발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산업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장비 업종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투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될 부분일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장비 업종이 기존의 소재 업종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분명히 뒤처져 있다라는 거는 현재의 위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의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한 그런 변화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그 관전 포인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소재 업체들이 많이 갔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성장하는 2차 전지 산업군에 있고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다라는 측면이 소재를 이제 매력적으로 보는 가장 큰 특징인데, 이것들이 장비 업체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장비 업체도 2차 전지 산업군 안에 속해 있고, 또 실적 성장도 2022년부터는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밸류에이션도 소재 대비해서는 월등히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기계 장비 사이클이 22년부터 도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2019년부터 굉장히 큰 규모의 수주가 나왔던 것들이 아마 기억이 나실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네. 뭐 MEB 프로젝트라든지 EGMP 수주들로 인해서 굉장히 떠들썩했던 그런 이슈들을 2019년부터 많이 확인하셨을 수 있는데, 수주가 이제 나오면 배터리 업체들은 해외 부지를 이제 살펴보고 토지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설을 진행해서 인력 충원을 하고 가장 마지막 단계 기계 장비가 들어가는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3년에서 3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19년에 있었던 가장 큰 프로젝트들이 2022년부터는 장비가 들어가는 사이클이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기존의 그 수주 관련된 것들의 실질 물량이 올해부터 시작돼서 이제 내년 이후로는 네.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걸 테고, 그 사이에 그 수요가 더 추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라면 다시 또 이제 증설 여부 등에 대한 논의 등이 등장을 하겠네요. 네, 실제로 그 이제 배터리 3사를 기준으로 캐파를 합쳐서 그 YOY 증가세를 보면 작년에는 좀 둔화됐었는데 올해는 YOY로 80% 정도 커지고 2025년 기준으로 YOY로 200%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장비업체들을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수주 절벽 말씀을 미리부터 하시는데 맞아요. 전혀 그런 것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일단 가장 이제 장비 쪽에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전에 반도체 장비나 디스플레이 장비 전부 다 걱정했었던 것이 한번 뻥 터지고 나면 네. 사실 당분간은 뭐 없으니까. 손댈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수주 절벽에 대한 이슈 등이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과연 또 추가적인 투자가 있을 수 있나?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이나 관계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가 워낙 커지고 초기 단계고 사실 장비업체의 변별력을 따지기에도 아직은 굉장히 초기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뭐 많이 몇 년 동안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뭐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에 대한 코멘트도 있어 왔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개별 기업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점검을 하면서 그 앞으로의 장비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의 원칙이나 기준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제 조금 개별적으로 좀 보시고 선행지표로 만약에 이제 개별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캐파 증설을 기준으로 해서 선행지표를 좀 뜯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비업체를 보면은 당연히 수주잔고가 가장 큰 선행지표일 텐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수주잔고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도식화를 해봤는데요. 코로나 때 살짝 역성장을 하다가 바닥을 찍고 이제 돌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 3에서 9개월 정도의 시차를 반영해서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이 수주만 본다면 조금 이렇게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계정 과목들도 좀 따와봤는데요. 선수금이라고 한다면 이 수주를 받고 이제 만들기 전에 어느 정도의 계약금 형태로 진행되는 건데 이러한 선수금들도 바닥을 찍고 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계정 과목은 제공품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공장에서 실제로 생산 중인 반제품을 가지고 이제 제공품이라고 하는데 이 반제품이 늘어나게 되면 곧 출하를 앞둔 그 이제 제품들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바닥을 찍고 돌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주잔고도 건전하게 올라가고 있고 다른 지표들도 같이 동반개선되고 있다라는 점들이 이제 전방 시장의 투자와 더불어서 개별 기업들까지도 이렇게 이제 좋은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선수금이 계속적으로 증가된 부분 등은 이제 곧 장비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시점이 가까워졌다라는 거겠죠? 네, 수주를 받고 돈을 어느 정도 받았으니까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네, 그렇죠. 이제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두루두루 이제 판단해 봐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2차 전지 관련 이 장비 업체들이 과거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 장비나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었다라 보니까 사실 상당히 어려움의 시간이 조금 길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라는 분야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기업 입장으로는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게 된 것일 테고 그게 기존의 소재 업체들이 재평가받게 된 사항들과 같은 선상에서 이제 조금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하나 또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거가 있어요. 아까도 중국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런 장비 업체들이 이제 국내 비중도 있을 거고 해외 비중도 분명히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밸런스를 우리가 어떻게 좀 따져볼 수 있을까요? 소재 업체 쪽하고는 약간의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공통적으로 2차 전지가 시작했던 태동 시기에 중국의 그 국가의 엄청난 그 보조금을 통해서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아는 배터리 CAT랑 BYD 정도인데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그렇겠죠. 배터리들이 있고 장비들도 진짜 한 몇백 개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재 업체들도 그렇고 장비 업체들도 그렇고 과거에는 중국 비중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채권 회수 우려라든지 또 중국이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업체들이 많이 도산하고 없어졌던 경험들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 비즈니스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중국 비중이 줄어들고 국내 3사 비중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랑 미국 쪽으로 많이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회사에서도 내재화를 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또 노스볼트라는 신생 배터리 회사들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믹스들은 점차 중국 비중을 줄이고 국내와 유럽, 미국 쪽으로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소재업체에서도 보여졌고 장비업체에서도 같이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가 사실 소재 쪽들은 이제 익숙해졌거든요. 한 1년, 2년 정도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들 중에서도 보면 뭐 SDI 쪽, LG 쪽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구분짓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 왔잖아요. 장비 쪽도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이제 조금 편애가 되고 편이 갈리는 그런 부분 등이 있을까요? 네, 그런 부분 확실히 있고 네네. 특히 뭐 이제 배터리 제조 방식에 따라서 장비 업체들은 굉장히 상이하게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 자체가 그 이제 자동차 OEM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커스터마이징 영역이기 때문에 그 배터리가 똑같은 파우치형이라도 다 이제 각각의 스펙이 다르다 보니까 장비 업체도 좀 다른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좀 독점적으로 한 공정에 좀 비슷한 공정에서 범용용으로 쓰이는 장비도 있고 그래서 좀 영역은 각각 좀 상이하다. 벤더별로 조립 쪽은 좀 많이 다르고 전공정과 후공정 쪽은 다 비슷하게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제 전기차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주가 수익률이 조금 부진하다고 해서 뭐 산업에 대한 성장 논리를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손바닥 뒤집듯이 할 필요는 분명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소재 쪽뿐만이 아니라 장비에 대한 관심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 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최보영 연구원의 가장 핵심되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요 내용도 이 현 최근의 상황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보다 보니까 역시 이 2차 전지에 대한 생산 공정에 대한 A부터 Z까지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 주어야만 앞으로 변화하는 상황들 또 언젠가는 또 장비에서 또 소재 쪽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오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또 미리 한번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어떤 과정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최보영 연구원이 세미나 중에 그런 설명이나 어떤 강연 등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왔었는데요. 2차 전지의 생산 공정, 사실 저도 정확하게 다 100%다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 내용을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생산 업무 공정 이제 자료 띄웠는데요. 이제 이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생산 업무는 1번에서 12번까지 이제 해당되는 그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받으면 최종 검수까지의 단계라고 이제 보고 있고 흔히 레고를 조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부품들을 공터에 쌓아놓고 설계 도면을 보고 조립하는 과정이다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한 몇 개월 정도 걸리는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데 보통은 3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이제 순서 중에 11번 단계인 현지 설치 및 시운전 단계가 좀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도 미뤄지고 뭐 해외로 운송하는 과정도 좀 딜레이 돼서 최근에는 9개월까지 좀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이제 반도체 쪽 얘기들도 요즘 많았으니까 결국 추후에 출하도 이렇게 기대했었던 수준보다 약간씩 미스나는 확률도 좀 잠재되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재작년에 실적이 이렇게 좀 플랫하거나 역성장을 보였던 업체들이 꽤 있는데 그런 업체들은 다 그런 코로나와 출하 부진 이런 영향들이 같이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요소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이 되니까 좀 원재료비들이 올라서 영업이 부진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차 전지에 대한 제조 공정 측면에서 이 생산 단계별 장비의 차이나 특징들도 분명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점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될까요? 제조 공정은 그 이제 도식화 쪽으로 조금 같이 연관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대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급한 공정은 그 흔히 빵에다가 잼을 바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 뭐 알루미늄 포일이라든지 동박 위에 양극재나 음극재 슬러리를 바르는 그런 형태가 빵 위에다가 잼을 바르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빵들을 잘 잼을 발랐으면 잘 쌓아서 포장을 하는 단계가 조립 공정에 해당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활성화 단계는 이제 만들어진 배터리가 아직 전기적 특성을 띠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류를 좀 주면서 전기적 특성을 만들게 하고 마지막에 잘 만들어졌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는 급한 공정이 가장 어려운 공정이라고 해요. 급한 공정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도식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호일 집에서 쓰는 음식 요리할 때 쓰는 호일을 잘 펴가지고 맞아요. 딴 쪽에다 이렇게 많은 과정에 의해서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를 바른다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좋은데 이게 이렇게 쭉 당기면 잘 찢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동박이나 알루미늄 박은 집에서 쓰는 호일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더 얇고 훨씬 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잼을 바르는 과정에서 찢어지거나 구겨지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서 급한 공정이 가장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업체들의 영업이익률 수준도 높게 형성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방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이제 이런 공정별 상황이 이제 추후 가동률이나 이런 측면에도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이제 하나둘씩 모여서 이제 그 중간재나 그리고 이제 완제품 이런 단계로까지 나눠지게 될 것 같은데, 이 조금 전에 어렵다라고 했었던 급한 공정과 활성 공정 그리고 이제 조립 공정에 따라서 그 기업들도 전부 다 다르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네. 관련 밸류 체인도 다르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공정 노하우도 섞여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 우리가 밴더블- 예전에 반도체 때 공부할 때도 전공정, 후공정 관련된 부분을 기업별로 다 이제 찢어서 이쪽에는 어떤 기업들이 이제 많이 있고 또 뭐 후공정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고, 그러면 또 얘기한 것처럼 뭐 전공정이나 후공정 중에 기술력이 중요한 것 그리고 뭐 가격이 중요한 것 여러 가지를 구분해서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가지고 그 공정별로 기업들에 대한 부분 등이 한번 쭉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제 공정별로 말씀을 드리면 급한 공정에서는 뭐 가장 유명한 기업은 PNT와 CIS가 좀 유명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를 다루는 게 네, PNT. 네, PNT와 CIS 이렇게 있고 네. 과거에는 뭐 히라노나 도레이 뭐 이런 기업들, 일본 기업들이 많이 이제 포진되어 있었었는데 그 국내 배터리 회사에서 들어보면 국내 배터리를 대응하는 게 정말 녹록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계속 스펙 변경해라, 뭐 이거 맞춰라, 저거 맞춰라 하는 것들을 다 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일본산을 거의 국내 쪽으로 많이 대체했다라고 보고 있고, 급한 공정을 말씀드린 대로 가장 어려운 공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립 공정이 이제 두 번째 공정인데 여기는 사실 엄청 많은 기업들이 있고 비상장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쪽이 경쟁이 제일 치열하다는 거겠네, 결국에. 네, 왜냐하면 빵을 이렇게 쌓아서 네. 조립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조금 이제 급한보다는 뭐 난이도가 다 높은 군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용이하게 좀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진입 자체가 용이하다. 네, 조금 진입 장벽이 좀 이렇게 높진 않다. 그럼 이렇게. 이쪽은 약간은 좀 그쪽 그 대기 전방 기업들 출신들이 좀 많이 계시겠네요. 네, 다들 이 장비 업체들 대표님들이 네네. 다 그쪽에 출신들이 많이 네네네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저께도 V1 측 대표님이랑 저녁 네네. 먹었는데 LG 출신이셨다. 대부분 다 네. 이제 대부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쪽에도 그러면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상장 기업들 중에서도. 네, 실제로 많고 마진도 좀 출혈 경쟁이 많아서 비딩 자체가 출혈성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좀 과거에는 더 심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도 좀 구조 조정이 좀 일어나기도 하고 중국 업체들도 좀 많이 안 들어오고 해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정말 수주에 대한 민감도도 크겠어요. 그렇게 네, 되면. 맞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불량률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또 그거에 대한 데미지도 쉽게 있고.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알만한 기업들 몇 가지 이제 한번 이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엠플러스도 있고 최근에 이제 상장했던 유일에너테크라든지 하나기술, 하나기술. 네, 이런 업체들도 있고 네네. 약간 좀 이제 회사가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DA 테크놀로지 네네. 이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외에 이제 뭐 기타 장비나 뭐 다른 그 공정 장비들, 활성화 공정 장비. 네. 활성화 쪽은 이제 마지막적으로 테스트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상장업체로는 원익 P&E가 있고 원익 P&E가 예전에는 P&E 솔루션이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원익그룹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원익 P&E로 사명이 변경된 그런 업체가 있다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참 기업들이 이름이 익숙하면서도 얘가 이거였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얘기하신 것처럼 디스플레이 때나 뭐 이럴 때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가 중국 공세에 밀려가지고 계속 그냥 어렵기만 하던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부분 쪽으로 넘어가면서 돌파구를 조금 찾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공정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제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셔야만 이제 앞으로 이 장비 업체들에 대한 경쟁력과 그런 측면을
조금 더 구분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개별 기업들 내용 한번 이제 쭉 정리하면서 어쨌든 저희가 뭐 소재 쪽 관련된 부분도 추후에 한번 다시 한번 또 시간을 마련하겠지만 오늘은 장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쭉 점검을 해봤고 개별 기업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자료에서 원익 PN이라든지 M 플러스 PNT 이런 종목 위주로 이제 저희가 언급을 해왔었거든요.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최근에 뭐 1월 달에 한번 시세도 크게 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뭐 1월 달 시세 난 것만 가지고 나서 저희가 투자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볼 때 이 기업의 포인트는 이것으로 보는 부분들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들 하나씩 한번 들어볼까요? 네, PNT는 장비 업체 중에 대장입니다. 소재에서 에코프로 BM이 있다면 장비에는 PNT가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전국 공정에서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3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7,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 온기로 반영이 만약에 된다면 큰 폭의 매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거는 필연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률도 3분기 기준으로 약 23%를 23%요. 유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뭐 그 공정단위에서 봤었을 때 상당히 핵심적인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 지금 시총이 한 1조 네. 정도잖아요. 상당히 딱 허들에 걸려 있는 때인 것 같아요. 성장성이라든지 그 잠재력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을 받았는데 1조 넘어가면 사실 이런 장비나 이런 쪽으로서는 조금 무거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 한 번 더 점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최보영 연구원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조금 삼고 계시나요? 이런 1조짜리 기업이 점프를 하려면. 점프를 제 생각에는 한 1년, 2년 뒤에는 이 모습이랑 굉장히 다르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적인 요소들을 봐야 되는데 과거에 PNT가 시총 1,000억 언더였을 적이 있었었는데 수치 1,000억 언더일 때. 시총이 1,000억 언더였을 때는 굉장히 R&D 비용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적자도 많이 나고 시장에서도 약간 좀 이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레벨업을 한 단계 했었는데 그런 여지들이 아직도 많이 무궁무진하게 펀더멘탈적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주 잔고 자체가 월등히 다른 업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좋고 이런 것들이 곧 실적으로 이제 시장과 소통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레벨업은 가능하다.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방송에서 이 리포트에서 나간 개별 기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를 추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 기업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희 최보영 연구원과 같이 한번 지켜보자. 추적해보자 라는 것들에 대한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관련된 투자 포인트에 대한 것들을 메모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는 부분 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원익 PNE입니다. 원익 PNE는 그 이제 활성화 공정에 해당되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이고요. 여기도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3분기 기준으로 43% 늘어난 수치이고 전방 산업이 투자되면 후공정에서도 이제 수주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조금 이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원익 그룹이 이제 삼성과의 관계가 좋다 보니까 작년에도 주가가 올랐던 것이 이제 삼성이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도 삼성이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수혜가 이제 좀 직접적으로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충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주차장에 보시면은 예전에 PNE 때가 그 PNE 솔루션 때가 ESS 쪽으로 많이 하지 않았었나요? 네, ESS 그때 당시에는 ESS가 네. 전기차보다 더 크다 보니까 그렇죠. ESS 모멘텀을 타서 네. 좀 실적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그래서 충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스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비즈니스를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최근에는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사업도 굉장히 유망한데 그 이제 배터리 전류가 남아 있으면 그걸 이제 리사이클링 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장비들을 만들고 있어서 이런 모멘텀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 부분인 것 같고 또 이제 원익그룹에 편입된 효과를 우리가 또 추적해 보는 것도 앞으로 원익 PNE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M 플러스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1월 달에 시세가 제일 많이 났어요. 네. 그래갖고 시장이 어려움에도 워낙 폭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또 기대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조금 그런 위치가 될 것 같거든요. 시총 기준으로는 뭐 2천억, 3천억 사이에 있다 보니까 조금 가벼웠었던 것 같은데 어떤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좀 더 봐야 될까요? 네, M+는 이제 조립 공정에 해당되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제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회사가 지난 연도에 코로나랑 이제 배터리 소송 문제로 인해서 전방산업 투자가 조금 둔화되면서 실적이 많이 안 좋았는데 이런 실적들이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 확대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는데 이제 대표님들이 굉장히 고인력들을 많이 데리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스펙 인력들이 기업 체질에 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또 미국이랑 유럽 쪽으로도 이제 영업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수주 확대라든지 실적 개선에 굉장히 크게 일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이나 이런 측면에 수주 측면에 비중이 가장 많은 쪽은 어느 쪽인가요? 지역이라든지 기업이나. SK 이노베이션 쪽 물량이 가장 많다고 보고 있고 여기도 중국 비중이 많았었는데 중국이 많았었고 네, 최근에는 좀 이제 줄여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이런 게 우리 그 뭐 중소기업들 또 장비나 소재 관련 기업들이 과거에 지나치게 중국이나 일본이나 조금 의존을 많이 했었던 것을 이제 조금 내려놓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조금 재평가받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체질로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실적도 예전보다 더 예쁘게 나오고 있고 이제 보는 시각도 중국보다는 한국 배터리에 들어가는 것들이 기술력을 조금 인정받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루고루 이 장비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경쟁이 더 치열할 수도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중국과 그리고 이제 중국 아닌 지역 내에서의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산업 등이 조금 어찌 보면 경쟁하듯이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추후에 이제 어떤 통합 과정이나 이런 것까지 나중에 기대를 해본다라면은 여전히 어떤 성장에 대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그런 분야가 되지 않은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뭐 2차 전지 분야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에 2차 전지 부분에서 조금 바뀌고 무게중심이 조금씩 이동한 측면에 대한 것들을 오늘 그 구독자분들과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오늘 저희 IT 담당 최보영 연구원과 함께 2차 전지 장비 산업 그리고 여러 공정 관련된 부분의 기초 세미나 내용들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셨던 내용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더 배워나가야 될 부분 등이 있다면은 이 교두보 시간 등을 통해서 우리 경제와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 등을 연구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교두보 첫 시간 내용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